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해야 좋은 세상도 누릴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올해 47이 된 전업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직장인이었어요. 전업주부가 된 후부터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자주 찾아서 사연들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제 아들이 잠이 들어서 혼자서 집안일을 할 때 헤드폰을 끼고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해도 밝았겠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딱히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익명의 힘을 빌려서 속 시원히 털어내보려고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참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2번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 잘 살고 있던 저는 첫 번째 결혼으로 만났던 남편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궁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을 당시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고 암담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웃지 못할 일을 지나고 나니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기도 해요.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어머니 만나서 사랑받으며 평범하게 잘 자랐어요. 저희 집 경제 수준은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셔서 생계를 책임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엄마를 괴롭히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신 후에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저희 엄마는 항상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엄마, 내일 졸업식에 또 그 코트 입고 올 거야? 당연하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왜? 아니, 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사진에 엄마가 똑같은 코트 입고 나오면 이상하지 않아? 여고 괴담도 아니고. 엄마, 이번 기회에 새 코트 하나 사자. 아이고, 해진데도 하나도 없고 멀쩡한데 왜 쓸데없이 옷을 사? 엄마가 머플러를 다른 거 메고 갈게. 알았어.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엄마 코트 먼저 사줄 거야. 옷 하나를 사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입으시는 엄마 곁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에게 옷을 선물로 사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냐?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이게 엄마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 아유, 엄마, 우리 엄마도 늙는 거야? 그냥 고맙다 하고 받으셔.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그래, 고마워 우리 딸. 내가 우리 유나 덕분에 호강하네. 저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했어요. 망나니 짓을 하고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제가 시집을 가면 엄마가 혼자 계실 생각에 저는 더더욱 연애나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취업을 한 후에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선배도 많았습니다. 유나씨, 이제 26인가?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그래? 왜 없어? 내 친구 동생이 유나씨랑 동갑인데 한번 만나볼래? 아직 대학원생이기는 한데 애 미래 창창하고 꽤 잘생겼어. 나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감사한데 제가 아직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서요.
정말? 왜? 한창 좋을 땐데 연애해야지. 난 내 남편이 첫사랑이잖아. 남자 좀 많이 만나고 결혼할 걸 너무 후회돼. 나중에 내 꼴 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 내치지 말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후로도 매년마다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지만 저는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매번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는 쉬는 날이 있을 때면 엄마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말동무를 해드리며 그분들의 젊었을 시절 옛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고 기운이 났어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사신 그분들의 이야기와 현재 노인이 돼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는 했지만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인간도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중인 보청기를 무료로 기부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보청기 사용법을 알려줬고 함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끼워드렸어요. 어르신, 잘 들리세요? 아이고, 잘 들리네, 유나야. 네, 덕현 할아버지.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이, 그래, 잘 들린다. 아이, 꾀꼬리 같네. 아이, 그나저나 이 선남선녀가 내 앞에 있으니까 세상도 환하고 귀도 환하고 너무 좋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말씀에 그 사람이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들으시지 못하고 어르신들끼리의 대화에도 동참하지 못했던 할아버지께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죠. 그 사람은 그날 보청기만 기부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아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 배식하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나이를 묻기에 30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정말 동안이시네요. 아, 그래요? 몇 살이신데요? 저는 유나 씨보다 2살 어리네요. 28입니다.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친근하게 굴면서 애교도 부리기에 저는 왠지 편한 마음이 돼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날 보고 또 볼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엄마가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아직 안 갔어요? 저희 엄마도 놀라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보청기 잘 사용하시는지 보고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나? 데려다 주면 우리야 고맙지. 여기서 버스 타고 20분 가야 되거든. 태워다 준다는 말에 저는 경계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유나씨,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유나씨 남자친구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웃으며 저희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유나 남자친구 없어. 아, 그래요? 어머니, 저 유나씨 남자친구감으로 어떠세요? 제가 사실 유나씨 오늘 처음 봤지만 느낌이 팍 왔거든요. 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요. 그 운명의 종이 울렸다고나 할까요? 그 말에 저는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웬일이야? 나야 환영이지만 우리 유나가 까다로워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와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뜸 제 전화기를 가져가더니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준규, 아니 준규라고 저장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뭘? 저 청년 아주 바르게 생겼잖아. 성격도 유쾌하고. 너도 이제 30인데 남자 좀 만나봐야지. 난 연애도 결혼도 생각 없다니까. 결혼 생각이 왜 없어? 엄마가 뭐 천년만년 살아? 유나 너도 좋은 짝 만나야지.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하지. 엄마의 말씀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몰라. 엄마 150살까지 살아. 150? 아이고 지겨워. 싫어. 아, 엄마 진짜? 그러지 말고 유나야.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 엄마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밤부터 끈질기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하기도 싫어서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가는 날마다 그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면 다가와서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아, 바쁘셨구나 유나 누나. 아, 근데 저도 바빠요. 아, 그렇게 바쁜데도 유나 누나 생각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저랑 데이트 몇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이대는데 귀찮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내가 좋은가 싶은 호기심에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한테는 잘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데 그 인간은 제 성향을 파악해서 대화도 부드럽게 잘 이끌고 가고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삶에 대한 목표의식도 명확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인간에게서 오는 연락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물으면 딱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당시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정말 남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변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람에게 흠뻑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들은 회사분들이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유나씨, 언제 남자친구를 사귄 거야? 작년만 해도 그렇게 소개팅 안 한다고 그렇게 튕기더니? 하여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 축하해.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인자하게 생긴 분들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대학 교수와 미술관 관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문계열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는 작은 미술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계셔. 그 말에 두 분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전혀 몰랐죠. 저희 엄마는 본인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남편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준규가 저희 노인복지센터에 본인이 사업하는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나왔거든요. 제 딸도 외동이긴 하지만 외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컸어요. 아, 그런가요? 준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밉상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는 아이였죠. 유나도 참 바르고 곱게 잘 자랐네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월 후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후루룩 결혼을 했던 건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실체를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 그 인간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내가 사장인데 내 멋대로 가도 돼. 다녀와. 나 오늘 납품업체랑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야. 그래? 알았어. 나 출근할게. 근데 유나야. 너 왜 밥 안 해주냐? 야, 하늘 같은 남편이 우스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침은 안 해먹기로 했잖아. 당신도 나도 아침 식사 거르는 사람들 아니었어?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하는데 밥을 왜 걸러? 내일부턴 밥 차려.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남편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나밖에 없다. 에이씨. 뭐라고? 지금 욕하려고 했지? 어이없네. 일단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해. 결혼 전에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인간이 순식간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니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일도 안 잡혀서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 저녁밥을 꼬박꼬박 했었는데 그날은 아침에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이 괘씸해서 밥을 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되도록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뜸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에이씨. 야, 왜? 주변이 시끄럽네? 지금 어딘데? 왜 안 들어와? 나 일하러 간다고 했잖아. 내일 오후에 들어갈 거야. 끊어. 당신... 남편은 제가 말을 채 닿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저는 오후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며느라. 무슨 일이니? 어머님, 혹시 준규씨 거기 갔어요? 뭐? 준규가 여길 왜 와? 왜? 준규 집에 안 들어왔니? 네, 전화도 꺼져 있고 걱정돼서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또 병이 도졌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병이라뇨? 그 사람 무슨 병 있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병? 아니야. 병은 무슨 병. 곧 들어올 거다.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있죠? 저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던 남편의 구린 뒷모습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을 보자 싶은 마음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신혼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시댁에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더니 마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외출을 하려고 현관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깜짝이야. 너 벌써 왔냐?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세요? 아니, 속이 답답해서 외출 좀 하려고. 들어가세요. 저 여쭤볼 거 있어요. 제가 시부모님 댁은 처음 방문한 거였거든요. 택배로 한우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서 주소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허름한 연립주택이었고 집 안은 가구도 가전도 다 낡은 것뿐이었습니다. 교수고 미술관 관장이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 뭐 마실래? 아니에요, 어머님. 아까 하셨던 말씀 그거 무슨 의미예요? 준규씨가 병이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요즘 준규씨가 사람이 너무 포악해져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포기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 준규가 좀 허풍이 있어. 네 시애비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나는 식당에서 일한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시아버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다 이야기하마. 사실 나도 젊을 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랬다. 근데 준규 그 자식 사고를 학창 시절에도 그러더니 이 커서는 도박에 빠져서 그거 갚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빚더미에 앉아있더라. 이 사업하던 거 다 접고 그 자식 빚 갚는데 다 썼다. 남편은 도박 중독자의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이후에 변화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장가가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속여서 미안하다. 며느라가 걔가 사업도 하고 남아있던 빚도 갚아서 우리는 개과천선할 줄 알았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속았다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 아시면서 저를 속일 수가 있으세요?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 결혼. 그럼 준규 씨 지금 도박이라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도박은 정말 끊었어.